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개건연구원 신은섭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 6번째입니다. 이번 주 주된 내용은 북한 변수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미 연방준비제도가 7월에도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관해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6월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한 7월 2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1년간 많이 올랐고 추가적인 놀라움이 닥칠 수도 있다라며 상당한 추가 긴축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좁아졌고 더 좁아질 수도 있다라며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화정책이 더 긴축으로 가면 정책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낙관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불확실이라는 단어만 7번 이상 반복했고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엇갈리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횡설수설하는 듯한 발언을 두고 제각각 해석하면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당장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아침 햇살의 주요 내용은 북한 변수입니다. 이제부터 북한 변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 라는 제목으로 미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파급 효과, 전망 등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대결하다 역풍을 맞아 제국주의,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을 자처하던 미국이 위기에 처한 건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러시아의 힘이 강해진 1차 요인은 물론 그 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의 개입도 작용했습니다. 미국 자본이 대거 들어가 중국, 러시아를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켰습니다. 당연하게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러를 자국의 영향 밑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뜻대로 되었다면 이번에 중러는 제2의 플라자 합의, 제2의 소련 해체와 같은 희생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는 위기를 넘기고 회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엔 중러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고 굴복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 강경하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이 실패하면서 미국의 구상이 어그러졌습니다. 이런 중러의 태도 변화에는 북한 변수가 작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살펴보려 합니다. 북한은 중국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15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되었고 2013년 3월 14일 중국 국가주석이 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 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신형 대국 관계의 세 가지 내용은 대결과 충돌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한다. 상대의 제도와 노선,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한다. 함께 이익을 누리는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존, 공리, 공영을 하자는 것인데 미국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미국은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했고 시진핑 정부는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타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가 되고 3개월이 채 안 된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자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3월 7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대미 강경 행동이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강화해 중국의 핵심 이익에 적잖은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분위기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변하였습니다. 북중 정상회담들에서 양 정상은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고 대미 외교에서 보조를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당시는 중국이 주선했던 육자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력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2017년 11월 시진핑 특사로 방북한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새로 들어선 김정은 체제와 관계가 소원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이른바 중국 소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상의하고 대미 외교에 관해 깊이 있게 협의할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3월 25일에서 28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1차 북중 정상회담 2주 후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은 다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 18일 보도에서 북중 간 전략 전술적 협동 강화를 논의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북중 관계는 다시 순치 관계와 혁명의 한 참모부를 얘기하는 상황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5월 7일에서 8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의 해변 산책이라는 특이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신문은 5월 9일 보도에서 양 정상이 흉금을 터놓고 따뜻한 담화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수행단에 리수용, 리용호, 최선희 등 대미 외교 담당 일꾼들이 총출동한 것은 북중 사이의 대미 외교에 관한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6월 19일에서 20일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노광철 인민무력상을 대동하였습니다. 경제, 군사협력까지 논의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양국 관계가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정세,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 당과 정부는 북중 관계를 공고히 하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며 중국 인민은 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은 사회주의 북한을 계속 지지하는 등 세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7일에서 10일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북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신문은 1월 10일 보도에서 북중 관계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동지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두 나라 사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0일에서 21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G20회의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에는 없었지만 6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전격 상봉해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방북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대미 외교를 두고 긴밀한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 직전 노동신문에 보낸 특별기고문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자에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신문 6월 19일에 게재된 이 기고문에서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면서 전통적인 북중 친선의 새로운 내용을 부여할 것이며 의사소통과 대화,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2018년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순식간에 북중 관계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1년 반 사이에 5차례나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보인 중국의 대미 외교 정책 변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물은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옐친 전 대통령과 푸틴 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정책을 폈으며 두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인의 평가 역시 극과 극입니다. 옐친 정부에서 총리를 하던 푸틴은 옐친 전 대통령의 사임으로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5월 7일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북한을 전격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11개 항의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직후였고 또 푸틴 대통령을 옐친 전 대통령의 그늘에 있는 정치 신인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푸틴의 방북에 큰 주목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푸틴 방북은 소련 시절을 포함해 러시아 국가 원수로는 사상 처음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러 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동북아는 극동지역으로 불리며 모스크바에서 가장 먼 변두리에 불과합니다. 푸틴 정부가 극동지역에 관심을 돌린 건 2012년 신동방정책을 채택하고 극동개발부를 신설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미 12년 전인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은 첫 해외 방문국으로 북한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련의 마지막 원수이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드미트리 야조프는 소련, 러시아의 대표적인 친북 인사입니다. 야조프 원수는 극동군 사령관 시절인 1985년 8월 광복절 40주년 경축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소련 군사대표단 성원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처음 접견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까지 북한을 10여 차례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접견하였습니다. 김일성 주석 서거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첫 외국 정치인도 야조프였습니다. 1998년 7월에 방북했을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근 5시간이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야조프 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야조프 원수는 주요 계기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전문과 선물을 전달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야조프 원수에게 친서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2012년 11월 8일 야조프 원수의 생일에 보낸 축하 친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야조프 원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혈연적이며 동지적인 관계를 맺어온 가장 가까운 동지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야조프 원수가 2014년 11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감사 전문에는 저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맺은 특별한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조프 원수는 1991년 8월 소련을 해체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려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위원회를 조직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고 야조프 원수는 1년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했으며 1994년 사면되었습니다. 야조프 원수는 1998년부터 러시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본부 주임 군사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야조프 원수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려는 고르바초프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며 미국과 정면 대결을 펼치는 북한에게서 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긴 시간 담화하고 또 북한 현실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의 소나귀에 들어가 약탈당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선군 정치, 자주 외교, 자립 경제 등을 배워야 한다고 여기고 이런 생각을 러시아 정치인, 군인에게도 널리 전파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미국에 뺏기지 않고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고자 한 푸틴 대통령도 야조프 원수의 주장을 놓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7,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관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무려 23박 24일이라는 긴 기간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열차에서 플리코프스키 극동 대통령 전권 대표 등 여러 러시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러시아의 현실을 잘 이해하기 위한 대화도 했지만 러시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도 큰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레닌묘에 참배하자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참배를 위해 7년 전 없앴던 레닌묘 의장대를 부활시켰습니다. 소련 해체 후 누구도 찾지 않던 레닌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배한 것을 두고 러시아 신문 글라스노스트의 책임 주필은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러시아의 참된 혁명가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준 큰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모스크바를 떠나기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단독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요청해 이뤄진 이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급하게 요청하자 푸틴 대통령이 호응에 나선 것을 보면 푸틴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마지막 날 하산역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나는 귀하께서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에서 이룩하지 못한 일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당시는 야당인 러시아 연방공산당이 원내 일당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신과 같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러시아 공산주의자 대신 푸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낸 것을 두고 러시아 내에서도 놀랍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상적인 건 이 일이 있고 난 뒤 러시아 연방공산당이 야당임에도 푸틴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일정하게 지지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가노프 당수가 반푸틴 인사인 나발리를 두고 초국적 거대 자본이 기획한 색깔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러시아에 보내진 요원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푸틴 시위를 미국의 음모라고 비난하고 푸틴 정부의 크림반도 합병을 지지하는 등 반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그간 북한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영향을 주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영향을 받은 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노선이 전과 달리 강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를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군 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동신문은 2004년 12월 9일 논설 온누리를 비치는 불멸의 선군 횃불에서 선군 정치가 세계 정치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전 세계 340개 당 대표단이 선군 정치를 연구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며 각국의 선군 정치 연구 조직이 결성되고 각종 토론회, 연구 발표회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선군 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협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선군 정치를 받아들이고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선군 정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여러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군인의 정신무장을 강조합니다. 북한은 군사력 강화의 핵심을 사상강군 건설이라고 봅니다. 군인이 많고 무기가 좋아도 군인의 사상 상태가 나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강군 육성을 위해 군벌 문화와 군부의 부정부패 청산에 집중했습니다. 그간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을 7개 군구로 나눠 주둔했는데 이게 지방 군벌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구 지휘관과 지방정부 정치인이 야합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8월 19일 도시라이 충칭 당서기가 군구 사령관과 야합하여 중앙정부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또 군구 제도는 자기 군구를 방어한다는 방어 전략을 지향하며 전투군대의 면모에서 벗어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6년 토착화된 군구 제도를 폐지하고 3대 군종, 7대 군구를 5대 군종, 5대 전구로 재편하였으며 각 전구 사령부가 공세적 원정 작전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 군 지휘관을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야전형으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을 포함한 군급, 장성급 100여 명을 부정부패와 규율 위반 혐의로 처벌했습니다. 이는 국공내전 과정에서 전사한 장군의 수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또 공산당 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를 편성하고 군사법규 40여 건을 제정하여 군대 내에 엄격한 규율을 세웠습니다. 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군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8월 1일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경축식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이 승리하는 비법으로 당의 지도, 이상적 신념, 개혁, 혁신, 전투정신, 혁명기율, 군민단결이라는 6개 위대한 역량을 꼽았습니다. 또 강군 건설 노선으로 정치건군, 개혁강군, 과학기술 흥군, 의법치군을 근간으로 국민융합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치건군이란 사상적 정치적으로 군대를 건설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의 정신무장 강화를 추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군의 정신무장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당시만 해도 러시아군은 무기력한 군대의 전형이었습니다. 탈영병이 늘고 무기는 녹이 슬었으며 자금도 끊겼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후 러시아군 재건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국방부 내에 군 정치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소련 시절 군 정치장교의 부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군 정치국은 정치를 담당하는 부지휘관과 군종 신부,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사와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애국심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강한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를 표방하면서 강대국의 지위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12월 연례 기자회견에서 현재 민주사회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이념은 애국심이라며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광범위하고 최고의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2020년 5월 10일 인터뷰에서도 러시아의 국가 이념을 애국심이라고 규정하며 애국심은 조국의 발전에 헌신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영웅적이고 성공적인 미래를 내다봐야 하며 이것이 바로 성공의 입장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노력은 커다란 성과를 냈습니다. 1990년대에 무기력한 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나토와 우크라이나군이 200만 달러와 유럽연합 거주를 미끼로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를 귀순시키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원들은 러시아 조종사 10명과 접촉해 매수를 시도했지만 조종사들이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러시아 조종사의 애국심이 부족했다면 러시아 첨단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손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반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무기가 암시장에서 밀매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미국 무기가 잘못된 손에 넘어갈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무기 밀매에 대처하기 위해 EU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부족하다며 세계를 돌면서 지원을 간청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크라이나 군부는 전쟁이 어찌되든 무기 밀매로 돈이나 벌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북한은 정치사상 강군화와 함께 군사기술 강군화를 강군 건설의 주요 방도로 내세웠습니다. 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 생산해 무기 분야에서도 미국을 압도해야 전쟁 억제력, 전쟁 수행 능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중러가 선군 정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모습으로 무기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윤석준 연구원은 중국의 역대 지도자 중에서 시진핑 주석처럼 강력한 국가를 위한 강한 국방력의 필요성을 제창하면서 군 개혁을 공개적이면서도 공세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 국방비가 2,520억 달러인데 729억 달러인 3위 인도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 중국은 첨단 무기, 전략 무기를 속속 개발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 웨이롱, 대함 탄도미사일 DF-21D, 극초음속 미사일 DF-17, 대륙간 탄도미사일 DF-41, 장거리 순항미사일 YJ-18, 스텔스 무인기 GJ-11 리지안 등 여러 무기를 미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맞서 해양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3척이나 도입했습니다. DF-41 같은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진핑 주석의 강군 건설 정책의 결과 미국에서도 중국과 전쟁하면 패배한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2017년 6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몇 년 안에 우리의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 질적이고 양적인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발표된 미 국방전략위원회 보고서에는 미국이 국가안보와 군사 부문에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영국 더 타임스는 미국이 10년 후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고 중국의 침입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할 수 없으며 괌 미군 기지는 지금도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존 하이튼 합참의장은 2021년 7월 국방산업협회 연설에서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교전을 가정한 워게임에서 미군은 비참하게 실패했다. 수십 년 동안 미군 작전을 이끌었던 합동전투 개념을 폐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2022년 1월 9일 보도에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의 워게임에서 미국은 거의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워게임에서 패배했다라는 미국 내 보고서 내용을 다뤘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전략무기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가 급등으로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국고가 늘어나자 국방비부터 올렸습니다. 군인 급여를 올리고 혜택을 늘리자 젊은 인재들이 군대로 몰렸습니다. 무기 생산에도 박차를 가해 현재 러시아는 탱크, 로켓포, 자주포, 견인포 보유량 세계 1위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국방력 강화 정책을 두고 당시 러시아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돈 안 되는 국방력 강화보다 경제 발전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국방력 강화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금 러시아는 나토에 유린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첨단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소련 시절 낡은 무기를 현대화하였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기에 세계 최강 탱크로 꼽히는 T-14 아르마타, 스텔스기도 탐지하는 대공미사일 S-400, 극초음속 전략미사일 아방가르드,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4 야르스와 RS-28 사르마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R-29RMU, 시네바와 R-30 블라바 등 미국을 압도하는 여러 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에 없는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의 첨단 무기를 대거 투입해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고정밀 공대지 미사일 305 등은 모두 개발 후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최신 무기들입니다. 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로켓포를 몇 개 주고서 최첨단 무기를 제공했다고 요란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러시아와 확전을 피하고자 더 좋은 무기는 줄 수 없다는 논리를 대기도 하지만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확전을 피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북한 변수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